자, 오늘은 무슨 재밌는 걸 들고 오셨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을 바로 볼까요? 오늘 그냥?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영상부터? 네. 자. 중국 국영 기업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을까, 네. 딴 회사가 아닐까 하는데 결국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양을 성공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장비 대여로만 지금 7억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 셀빈 입장에서도 이거 인양을 늦춰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우리 정부와는 900억 정도의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상하이 셀빈이가 지출한 금액만 2천억 정도 되는데 예. 성공할 경우에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억 넘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계속 인양 작업을 지금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 특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물 밑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라든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엄해를 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이 이상한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천암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당한 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면서 정말 이 앞으로 중국이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인양 시기가 좀 늦춰지고 인양 방법을 바꾸면서 한 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금 실수 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영기업이 외국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0억 적자를 보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거 이렇게 기다리면서 인양 방법을 바꾸고 또 인양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실수 없이 해낼 수 있었을까? 중국이 이제는 이 양적인 어떤 밀어붙이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정말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이 정말 제대로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모레는 천안함이 폭침된 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예. 사실은 세월호에 보내지는 관심의 한 뭐 30%만큼이라도 천안함 폭침에 희생됐던 우리 46명의 병사들, 장병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월호에 관해서 중국 업체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종편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조중동을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논리가 계속 있고 앞으로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말한 것처럼 상하이 셀비지 금전 손실을 엄청나게 부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고마우면 국민 성금 모아서라도 줘야지. 그리고 의도적 지연은 다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그 해수부의 입장을 엄청나게 대변하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웃겼던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만물상이라는 보도에서 중국이라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중국이어서 음모론이 이 정도였지 미국 업체였으면 우리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진보들은 중국 편만 든다라고 이런 논리가 또 있거든요. 중국 업체를 감싸는 게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 중국 잘했다는 거예요, 업체가. 근데 이 논리가 항상 그 의도적 지연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중국 업체가 1,000억 손실을 보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지연할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중동이 왜 박근혜 정권 때 사고를, 그것도 중국 업체를 띄워가면서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또 기름 유출 그것도 상하이 셀비지가 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 배상한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름 유출에서 사실 유가족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름 유출과 어민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갈라치기에서 유가족과 어민 이렇게 둘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보도들 그리고 뭐 이 멘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월호 유가족의 그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고 그런 얘기 계속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지 않는 그런 가설도 제가 머릿속에 있긴 합니다만. 자. 근데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안철수 제가 띄우기였습니다. 그랬잖아요. 포털에서도 안철수 띄우기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고. 종편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경상도에서는 맨날 경상도 대통령 지금 뭐 7분이나 나왔잖아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 언제든지 갚을 때도 있어야지. 그래야 주고받고 돼야 사돈네끼리도 말입니다. 화친이 유지되는 것이지. 맨날 받기만 하면 그거 되겠어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상도 분들이 말입니다. 폭넓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가 상당히 더 올라갈 것이다. 중도 보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쪽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또 거기에서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지고 야당을 분열시켰고 또 DJ 대통령 특검 수사, 대북송금 특검 수사까지 했다는 원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절대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라는 것 이번에 보여주는 저런 단호한 어법이나 행동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과연 호남표가 양분됐을 때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갈까? 물론 지지율은 문재인 대표가 30%고 안철수 대표가 10%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연설하는 거 보니까 많이 컸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 중저음으로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옛날 마치 DJ가 연설하듯이 의무몸으로 이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연설을 까는 모습으로 호소력 있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저는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를 생각해도, 개혁을 생각해도, 통합을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해도, 전북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른바 비문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 조짐이 보입니다. 최한묵 기자입니다. 앞서 김종인 전 대표도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4월 한 15일 이전에는 뭐가 되기 전에는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였던 법륜 스님도 따로 만났습니다. 비문 연합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으면서 연대에 부정적이던 안철수 전 대표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적폐 청산 대신 적폐 결산을 내걸어 비문 연대 결집에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정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김 전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과 조찬을 함께하며 비문연대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주승용 원내대표와 김동철, 유성엽 의원 등이 참석해 연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맨 마지막에 뉴스가 그 비문연대가 떴다, 지금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나왔던 보도에서는 안철수 그 후보의 연설을 잠깐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날 연설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한 말은 국민의당을 믿어야 된다. 국민의당이 자강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네, 건데. 일관되게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보도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그 스님을 만났다라는 그걸 가지고 억지로 이제 연결을 해서 금방 뭔가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거죠.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화면을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따로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김종인 뉴스 나오는데 네네. 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근데 이야기는 안철수가 이 비문연대의 중심이 될 것 같은 뉘앙스로 포장을 해놓은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나와요.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여론조사 보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안희정 후보의 표가 다 안철수 후보로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다 가지 않고 일부 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그 표로 보면 이기는 걸로 이렇게 수치로 보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조금 안철수 후보가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집중적으로 쏟아져 집중적으로. 네네. 실제로 격차는 굉장히 큰데. 그런데다가 제가 오늘 또 하나 갖고 왔잖아요. 하나 더 있는데. 민원연에서도 포탈을 모니터를 하기 시작하겠다고. 네.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이 이거예요? 25일 날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있었고 27일 날 민주당 호남 경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날을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2시부터 11시까지를 그러니까 이 뉴스박스를 했고요. 이게 첫 번째 핸드폰 모바일 화면에 첫 번째 화면, 네이버의 첫 번째 화면을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이쪽에 있는 게 첫 번째고 요 밑에 옆에 있는 건 두 번째 뉴스박스인데 이거는 스크롤해서 내려갔을 때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뜬 기사를 그 국민의당 관련된 기사 제목과 민주당 관련된 기사 제목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 이게 2시에 나온 첫 보도였어요. 국민의당 호남 혈투 정오까지 22,000명 투표 참여. 그러니까 27일 날은 요렇게. 이때만 해도 그래도 큰 차이가 없죠. 2시에는. 3시에는 이변 노려 판세가를 호남 첫 경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뉴스박스 밑으로 내리면 요런 문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때를 띄워주는 이런 식의 제목들이 근데 저쪽도 이게 문재인 후보도 똑같이 민주당도 첫 화면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띄워주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드라이한 가방 관건 이 내용만 나오는 거고 여기는 계속 제목도 바뀌어가면서 제목도 계속 높고 그 밑에 보면 항상 문재인이 공격받는 얘기도 같이 나와요. 문재인 후보 근데 저쪽도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내용은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뉴스박스에 보면 문 대세론의 아니 전략적 모호성 준비한 데 협공 이렇게 해서 바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까는 기사가 두 번째 뉴스박스에 딱 있어요. 저 민주당 관련돼서는 압도적 승리. 저게 전형적인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보도 제목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최고 확실하게 이렇게 띄워준 제목이었는데 당 분위기 들썩 이거는 자기들끼리 들썩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까지 해줄 일은 없는데 제목은 이거를 이제 띄워놓기 시작한 거죠. 이걸 계속 몇몇 명 이런 기사를 계속 내줘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 근데 아까 그 당 분위기 들썩이라는 기사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누르면 어떤 기사가 뜨냐면요. 저 제목은요, 사실 네이버가 뽑은 제목은 아니에요. 어떤 저기에 있는 언론사들이 보낸 제목인데, 저게 뉴시스가 보낸 제목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의당 광주 경선 참가자 5만 명 해서 뉴시스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계속 내보내요, 원래. 그렇죠. 이렇게 단신으로. 그걸 매번 탑에 올려주질 않을 뿐이지. 보통은 숫자가 다 차고 나서 포털에서 골라서 올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 경우에 지난 안철수 호남 경선 때는 이걸 거의 그렇게 올려줬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저 4개의 제목 중에서 왜 저것을 선택했을까? 저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저거를 그렇죠. 메인에, 아까 첫 화면에 띄운 것은 그래서 굉장히 나름 고심해서
이렇게 제일 좋은 제목이더라고요. 들썩 저게. 밑에 보시면 뉴시스에 국민의당 현장 투표해보니 대리 투표 위험성 여전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저것은 제목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것도 제가 두 번째 걸 열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 민주당 아까 같은 시간대에 문 압도적 승리 저 제목 있었죠. 근데 네. 저것은 보면 뉴스원 기사였어요. 눌러보니까. 네. 그리고 밑에 4개의 기사가 호소하고 큰절하고 민주 결승전 같은 민주당 경선 저쪽 끝에 예. 전북 선관위 뭐 이렇게 해서 4개의 기사가 있는데 네. 저렇게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그 기계적 균형을 이걸로 잡는 느껴지는 게 제목을 없잖아. 예. 이거 사실 안 클릭하게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7시에는 국민의당 경선 첫날 흥행 마감해서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속보 문재인 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날 호남 제주는 92,000명이 원래 경선 참가자였고 민주당은 27만 명이에요. 네. 같은 근데 이 숫자를 그렇게 여기 이렇게 숫자를 써줄 거면 저쪽도 뭔가 숫자를 부각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건 계속 말하지만 네이버가 쓴 제목이 아니에요. 어떤 언론사가 쓴 제목 골라낸 중에서 거죠. 골라내서 올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이버는 원래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기사를 안 써요. 네. 근데 요즘 언론사가 많으니까 수많은 기사 중에 그걸 골라내는 거죠. 그게 네이버의 힘이거든요. 그걸 골라낸 다음에 어디다가 박느냐. 국민의당을 이렇게 띄우는 제목을 먼저 쓰고 그 두 번째 뉴스박스에는 문 대세론에 이렇게 아까 그 나쁜 보도 조금 애매한 보도를 하죠. 저쪽은 민주당 관련된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장미 대선의 변수 반문연대 안철수 단이라 이런 배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한겨레 정치 기사는 좀처럼 넣지 않죠.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기계적 균형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했으면 꼭 그 밑에 민주당이 있고요. 민주당을 했으면 또 국민의당이 있고 해서 숫자로 카운팅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무슨 그 맞춘 것처럼 똑같아요. 예.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문재인이 이제 이긴 날은 그 밑에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이런 기사를 밑에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장난하는 겁니다. 네이버라는 게 1,000만 명,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보는 거거든요. 이 제목 하나가 가진 힘이 커요. 클릭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실제. 그걸 지속적으로 매일 하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는 억울할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숫자도 기계적으로 맞췄고 기사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이걸 오랜 시간보다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점점 이제 좀 심해집니다. 점점 6만 년 눈물 날 지경. 눈물 날 지경.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쪽은 저렇게 좀 또 드라이하게 나옵니다. 네,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문연대 계속 저렇게 걸려 계속.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변은 없었다. 압승도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여기는. 본게임 남아 저런 요런 내용이 이렇게 셋이서 또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네. 이제 민주주의자들 압수수색 이것도 계속 이제 남아서 네. 1시간 후에도 민주당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네. 당하고. 네. 네. 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제2안품분화 네. 그리고 압승. 더 황당한 것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 이게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기사를 열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제목이 워낙 요러니까 요 제목을 여기다가 딱 특혜 걸어놨더라고요. 논란이 있다는 거죠. 예. 드라이한 기사가 그대로 남아 계속 있습니다. 쏘고 있고 여기는 계속 바꿔줘요. 예. 보세요. 아직도 토요일 지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바꿔줘요. 이런 일이 진짜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나왔어요. 네. 이 균형을 맞춰준 거예요, 한 번. 맞춰주죠. 예. 자, 그리고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냥 아까 어떤 기사를 누르면 다 이 페이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누르면 대선 사이트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넘어가는데 아까 그 문재인 의혹 관련 기사 있잖아요. 예. 그걸 누르니까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페이지는 자신들이 만든 팩트체크라는 조 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여기 띄워놨더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했다고 생각해서 쓴 제목들을 다 모아놓은 그 사이트더라고요. SBS에서 한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 감사 내용 보니 해서 사실 내용을 열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아까 거기에 제목으로 뽑아서 나간 거고요. 사실 이 팩트체크 자체가 자신들은 이번 선거에서 팩트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해놓은 건데
팩트 체크를 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가짜 뉴스나 어떤 음모,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목으로 뽑아내는 그런 나쁜 효과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인데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띄우고 이 팩트 체크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거 네. 굉장히 오랫동안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아들이 뭔가 취업 논란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 제목을 계속 띄워놓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저 민주당도 문의 날개 이렇게 했지만 그 밑에 보면 반문연대 발걸음 이렇게 네. 해서 계속 이런 기사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경향들 계속 나타나. 이거 지금 보기 토요일 하루에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를 이제 띄웠어요. 지난번에 여기 원래 나오기 전에 총선 보도 감시 연대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를 띄웠는데 올해는 정말 대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포털까지 해보자 하고 일단 나섰어요. 그래서 2달만이라도 2달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포털 감시까지 해서 뭐 저희 지금 그 신문 방송사 페이스북으로 내보내는 기사들도 다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이래저래 연합뉴스 뉴시스도 시작을 했고 경제신문도 시작을 했어요. 다 조지는구나 그냥. 예. 거의 제가 모니터 공장장이라고 요즘 그렇게 최대한 이번 대선에서 미디어를 최대한 감시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